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당했을 때 여러분께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지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고소당한 사실은 보통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처음 알게 됩니다. 0이나 031 같은 일반 전화번호죠. 전화를 받으면 들려오는 목소리는 대부분 관등 성명, 즉 땡땡경찰서 진흥팀 땡땡수사관입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죠. 이때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변명을 시작합니다. 아니 수사관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진짜 억울해요. 이렇게 주저리 떠들기 시작하는 거죠. 수사관은 여러분의 고해 성사를 듣고 싶어하는 신부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혐의를 찾아내는 것이 직업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경찰 전화를 받은 직후부터 첫 조사실을 나올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고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관이 묻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입니다. 대충 무슨 일인지 아시죠? 별일 아니니까 내일 와서 간단히 조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당장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죄 지은 게 없거든요. 죄 지은 게 없는 사람은 빨리 가서 내가 해명해야 되겠다, 이런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 꼭 참으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임의 수사입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방해하면서까지 내일 당정하라 라고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내일 갈게요 라고 말하고 아무 준비 없이 간다는 것은 이건 자신의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첫 통화에서는 이 세 마디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지금 경황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변호인을 선임하여 내용을 파악한 뒤 연락드리겠습니다. 셋째, 일정 다시 조율해 주십시오. 간혹 수사관이 아니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는데 뭐 이런 일로 변호사까지 선임해요 라고 소위 꼽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설령 여러분께서 변호사 선임 안 하시더라도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첫 전화를 끊으시고 최소 2주는 무조건 미룰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절대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뱉은 그때 내가 좀 밀치긴 했는데요 뭐 라는 그 한마디, 나중에 재판에서 족쇄가 됩니다. 첫 통화는 진술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정을 잡는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 그거 명심하세요. 전화 끊고 일정 2주 뒤로 미루셨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2주 동안 뭐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 범위가 어딘지도 모르고 간다면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고소장이 바로 시험 범위입니다. 지금 당장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해서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하세요. 이건 여러분의 헌법상 알 권리입니다.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시정지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기간은 10일이기 때문에 거의 2주가 걸리니까 고소당한 즉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된 고소장을 열어봤더니 온통 까만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죄다 마스킹 처리해놓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라고 적혀있죠. 만약 이때 정말로 마스킹 때문에 내용 자체를 알아볼 수 없다, 그러면 바로 해당 사이트에서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혐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라고요. 설령 기각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의 신청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수사관에게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만약 이의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득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조사 전에 수사관에게 끈질기게 요구하십시오. 정보공개 청구에 이의 신청까지 했는데 내용을 확인 못했습니다. 구두로라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만약 수사관이 설명을 거부한다? 그럼 여러분께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을 때 그 조서의 마지막에 반드시 이렇게 남기십시오. 피의자는 고소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 한 줄이 나중에 판사님이 조서를 읽을 때 엄청난 뉘앙스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고소장도 확보했고 경찰서 가서 무슨 말을 할지 정리해야 되겠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머릿속의 기억을 맹신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떠드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직시해봅시다. 고소한 상대방을 한번 생각해보시겠어요? 그 사람이 심심해서 재미로 여러분을 고소했을까요? 상대방은 이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관의 책상 위에는 상대방이 제출한 카톡 캡처, 녹취록, CCTV 영상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이미 그 증거들을 토대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객관적인 타임라인을 완성해서 수사관에게 제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빈손으로 가서 오직 불확실한 기억에만 의존해서 진술을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제 기억에는 분명히 3시쯤이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낸 증거에 4시 15분 이렇게 딱 찍혀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단순히 시간을 착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술 전체가 거짓으로 의심받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수사관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 이거 시간도 틀리네? 그럼 아까 안 때렸다고 한 말도 거짓말 아니야? 이런 사소한 기억의 오류 하나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나머지 99%의 진술의 신빙성까지 와르르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기억을 버리고 기록을 발굴하는 일을 함께 합니다. 상대방보다 더 정교한 타임라인을 짜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엑셀이나 노트를 펴고 다음 4가지 항목을 채워 넣으세요. 일시, 장소, 행위, 그리고 증거. 첫 번째, 구글 타임라인이나 내비게이션, 네이버 지도 방문 기록 이런 걸 확인해서
여러분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세요. GPS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 결제 문자와 교통카드 기록을 뽑으세요. 그때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 라는 말보다 그 시간에 집 앞 편의점에서 결제한 영수증 한 장이 100번 낫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핸드폰 문자, 카톡, SNS 대화 내역, 통화 녹음 이런 거 샅샅이 분석하세요. 지워진 카톡이나 문자 사진이 있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라도 복구해서 확인하세요. 경찰이 여러분에게 유리한 증거를 대신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자료를 모아서 이 사건에 관한 타임라인을 자세하게 작성하십시오. 분 단위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할수록 좋습니다. 일단 백과사전처럼 기재하고 어디를 강조하고 어디를 뺄지는 나중에 정하면 됩니다. 이 타임라인 자료는 여러분이 스스로 대응을 하든 아니면 나중에 변호사에게 전달을 하든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이 진술이 대부분의 증거인 사건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이제 좀 딱딱하지만 중요한 법리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2022년에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수사 환경이 혁명적으로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검사님이 작성한 조서는 여러분이 법정에서 저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요? 해도 증거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여러분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를 못 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와, 그럼 수사기관에서 대충 말하고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재판 가게 되면 그거 다 아니라고 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형사법정에는 탄핵 증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찰에서는 때렸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안 때렸다고 말을 바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검사는 그 경찰 조서 아니면 검찰 조서를 탄핵 증거로 내면서 판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이 사람은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법정 진술을 믿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탄핵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깎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법정의 진술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초반에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옷은 영원히 삐뚤어진 채로 남습니다. 자,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실전 조사 당일입니다. 처음 가보는 경찰서에서 수사관과 단둘이 마주 앉으면 누구라도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수사관은 두 가지 얼굴을 합니다. 짜증을 내며 목소리를 높이는 나쁜 형사이거나 사장님 억울한 거 다 아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라면서 커피를 타주는 착한 형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착한 형사가 훨씬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긴장을 풀고 방어 기제를 해제시켜 술술 불게 만드는 고단수의 심리기술입니다. 수사관은 여러분의 고민 상담사가 아닙니다. 그 커피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백을 대가로 요구할 겁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여러분은 딱 세 가지 원칙만 머리에 박아두십시오. 첫 번째, 단답형으로 묻는 말에만 답하면 됩니다. 수사관이 왜 때리셨어요? 라고 묻는데 아니 제가 때린 게 아니고요. 친구가 먼저 욕을 하길래 내가 하지 말라고 손을 뻗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소설 쓰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 길어지면 반드시 꼬리가 잡힙니다. 여러분의 장황한 설명은 수사관에게 다음 질문을 위한 떡밥일 뿐입니다. 기본 원칙은 짧게 대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십시오.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불필요한 TMI를 남발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제가 실무에서도 가장 긴장될 때가 우리 의뢰인이 사실은요 하면서 무언가 말을 꺼낼 때입니다. 이때 유리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막 얘기하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나에게 유리한 부분은 상세히 설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변호인이 대부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추측과 사실을 철저히 분리하십시오. 수사관이 교묘하게 묻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기분 나빠 보였죠? 여러분이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하면 조서에는 피해자는 피해자가 불쾌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이라고 적힙니다. 고의성이 인정돼 버린 거죠. 여러분의 뇌 속에서 상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본 것만 얘기하세요. 기분이 나빠 보였냐라고 물어보면 표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혹은 소리는 질렀으나 감정 상태는 모릅니다. 라고 내가 관찰한 사실만 진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모른다와 기억나지 않는다를 구별하세요. 모른다는 내가 아예 정보가 없다는 뜻이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있었던 일인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증거가 튀어나왔을 때 모른다고 했던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은 이제 기억났습니다 라고 방어할 여지가 생깁니다. 애매하면 무조건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추후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게 상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출력해서 줍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서너 시간 조사받고 나면 진이 다 빠져가지고 수사관이 여기 사인하세요 하면 대충 읽고 사인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이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요 종이 뭉치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판사님이 여러분을 유죄로 판결할지 말지 정하는 채점 답안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펜을 딱 들고 꼼꼼히 읽으세요. 수사관이 눈치를 줘도 무시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써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체크 포인트는 뉘앙스의 왜곡이 있는가입니다. 수사관이 여러분이 한 말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쓰거나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상대방이 달려들어 막으려고 밀치려고 했다라고 말했는데
조서에는 상대방의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폭행했다 이렇게 적혀 있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정당방위 주장을 했는데 폭행 자백으로 둔갑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이 보였을 때 수사관에게 당당하게 내 진술 취지와 다르니까 고쳐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사관이 안 고쳐준다, 못 고치겠다고 버틴다, 그러면 서명하지 마세요. 날인을 거부하고 나오세요. 서명 없는 조서는 법정에서는 휴지 조각입니다. 그 거부권이 여러분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자, 여러분, 막연한 공포심에 떨면서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침착한 초기 대응, 정보공개 청구, 타임라인 정리, 조사 시 수칙들 이런 것만 지켜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법은 권리 위에 점잖은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어있고 준비하고 당당히 맞서는 선량한 시민에게 법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가 드린 조언을 갑옷삼아 내일의 수사관 앞에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 명쾌하게 해소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정훈 변호사였습니다.